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F의 뉴스팟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2024년 올해 마지막 방송을 장식해 주실 두 분을 만나볼 텐데요. 우선 올해도 최대 출연 기록을 굳건히 지켜낸 우리 뉴스팟의 청일점 조진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진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해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한 해 활기차게 맞이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조진우 기자는 진짜 젠틀맨이에요. 신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연말연시 특집 방송에 기꺼이 응해주신 귀한 손님을 지금 바로 모실 텐데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우 기자, 이 네. 김동석 대표님하고는 얼굴을 트고 지낸 지 꽤 됐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저한테 자랑했잖아, 지인이라고. 지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좀 자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 김 대표님 이제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따라오잖아요. 미 연방의회를 비롯해서 미국 정치권 움직임을 가장 잘 파악하는 한인. 네, 맞습니다. 네, 또 미 의회가 인정한 가장 넓은 인맥을 지닌 한인 단체장. 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6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가장 먼저 예측한 인물. 오.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많죠, 않았죠. 예. 청취자 여러분도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감 잡으셨을 겁니다. 저도 네. 감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미 의회가 그리고 미 정가가 인정한 정치 전문가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쭤볼 말도 또 들어야 할 말도 많지 않겠어요, 아마? 네. 우선 대체 몇 년을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신 건지 여쭙겠습니다. 두 분이서 저에 관한 얘기 몇 마디 하시는데 네. 여기 앉아있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오히려 우리 조 기자님 신문 기자님으로 액티브하게 일하실 때 네. 얼른 얼굴 보니까 그분이구나. 좀 까칠하게 되게 집요한 기자였는데 오히려 저는 조 기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가 이 일을 한 거는 한 2년 전에 네. 여기저기서 저를 말 초청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초청을 했더니만은 30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LA 폭동 30주년이라고 저를 많이 초청해서 LA 폭동 92년에 났을 때 네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정신을 차렸죠.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참여를 하질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참여 중에 제일 중요한 정치 참여라는 부분이 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다 책임을 물어야 될 이 치안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어디 배상 보상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작동이 되려면 이 힘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편을 대줘야 돼요. 네네.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한인 커뮤니티가 30년 전에 이게 여기서 살려면은 정치 참여를 하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정치적인 이 힘, 이 결집된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뉴욕에서 정치 참여 운동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논의할 때에 제가 다 2세인데 1세는 저 혼자 끼어들었죠. 그런 게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훌쩍 넘은 거죠. 저도 뭐 유학 와서 학위하고서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폭동을 접하니까 이 미국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내 젊음을 이런 일에 관심 갖고 뛰어드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게 2년 전에 30년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고 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92년도에 LA 폭동 나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것들 좀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 막연했죠. 미국에서 정치 참여를 해서 정치력을 결집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 맞는 얘기고 여러 가지 다른 에트닉들의 예를 들어볼 때에는 그렇게 성과를 낸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저녁 때나 뭐 이 때가 됐을 때 설렁탕집 가고서 무슨 순댓국집 가면 우리끼리 많으니까 많은 것 같지만은 네. 미국 정치권에서 한인을 보니까 너무 소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참 막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결국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지만은 그냥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네. 미국에서는요 백인과 비백인으로 나눠집니다. 비백인에는 히스패닉이 있고 블랙이 있고 에시안이 있어요. 네. 그 이상으로 안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시안이고 미국에서 에시안하면 차이니스예요. 차이니스. 그렇지만 워싱턴에 오면은 에시안하면 코리안들이 앞서가요. 왜냐하면 노스 코리아가 있지, 한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이슈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유태인 케이스는 어떻고 그 정치력이 세다는 대만계, 큐반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가지고서 만들어내서 연방의회까지 힘을 내는가. 그런 궁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워싱턴 DC의 깃발을 꽂자. 이게 10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략적이고 워싱턴 오면 한인이 있고 한반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깃발 꼽았다까지 말씀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93년도면은 투표 참여는 고사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한인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40대 중반까지는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같은 게 있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극복해내는 과정이 좀 어려웠었죠. 어디 가서 뭘 하나 우리는 아무리 주류에 들어가도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피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암만 그래도 뭐 얼굴이 하얘집니까 머리가 노래집니까. 이런 인종적 아이덴티티는 점점 더 선명하고 점점 더 결집돼 간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도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해 주는구나.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거라는 걸 어떻게 좀 예측하셨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네. 뭐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네.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모는 데는 커뮤니티가 다 저를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저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네. 네. 그러려면은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어디 사회나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저는 뭐 미국 와서 학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액티비스트로서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이 폭동 때문에 이걸 했으니 아무도 저를 능력 있는 전문가라고 시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첫째는 리얼 팔리틱이 뭐냐? What is American real politic? 이거 뭐냐? 미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빠꼬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책에서 배우는 미국 정치하고 현실 정치하고는 갭이 너무 커요. 점점 갈수록 미국은 현장 정치,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모르는 걸로 됩니다. 네. 이게 언제 급격하게 표면화됐나 하면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서 그래스루트의 시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씩씩하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의 그래스루트 운동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씩씩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이건 법이 없어요. 그냥 시내 깃발 꽂고 100이나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뉴욕, LA 대도시에서는 안 보이지만 대도시엔 다 다인종이잖아요. 네. 이게 시골에 가면은 그냥 자동 조직이 돼가지고서 그걸 보고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유권자는 절대 다수인 이쪽 편이 결집이 되고 조직이 되고 강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적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서 미리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보호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전략이죠. 반대한다고 저쪽에다 놓고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2012년에 오바마가 재선이 됩니다. 네. 블랙 대통령을 2번이나 나오네? 그러니까 염장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게 2016년에 누굽니까? 이게 트럼프죠. 그래서 네. 2016년에 저는 모든 거를 전폐하고서 트럼프 유세만 보러 다녔어요. 현장에서 보면 저걸 보고 저는 그때 여러분 다음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내가 맞췄지요?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가 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 소수인종들이. 아직 권력을 만들어내는 유권자의 수는 인구 수로 볼 때는 소수계들이 커졌지만 유권자는 뭡니까?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유권자로 등록해야만 투표를 해요. 이 투표 수는 이쪽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볼 때에는 트럼프가 리더십이 저렇다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관계없이 트럼프가 자극을 시켜가지고서 거리로 나온 저 백인 무리들을
미국인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저걸 대비해야 됩니다. 트럼프 시대를 대비합시다가 제가 트럼프를 예고한 것처럼 됐기 때문에 네. 국내외 한국에도 트럼프를 맞춘 사람으로 됐지 저는 맞춘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가 본 거를 그냥 전달한 것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따꼼이 네. 약간. 저희가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잖아요. 북한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북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기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네. 예, 트럼프 2기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과처럼 아직 분단 상황에서 어떤 이 긴장은 더 고조가 되고 그리고 미국이 뭐 제2냉전이라고 할 만큼 네, 네. 네. 이 국제사회의 질서가 이렇게 재편이 빠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벽부터 한국의 대표단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기업들이. 거기도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네.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네. 트럼프 권력이 잠깐 왔다 가는 걸로 생각들을 많은 부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런데 네. 트럼프라는 후보가 하나가 공화당이라는 모자를 쓰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화당 정책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지만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미국도. 네. 네. 대통령 권력이 하도 세니까 그때 트럼프의 정책은 뭐냐면 미국이 뭐터러 세계 경찰 국가 행세를 하느냐. 돈도 안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미군이 어디 가 있고 그러면 그건 미군이 필요한 나라는 들어가는 비용은 니네가 다 내. 네, 네. 뭐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죠. 지금도 큰 쟁점이 되는 게 유럽, 나토 필요하면 나토도 다 미국이 돈 내고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토 우리 거기서 나온다. 뭐 러시아, 푸틴이 뭐 독재자 안 된다. 독재자 니네나 싫지. 우리는 독재자가 우리가 뭐 우리를 위하는 거 아니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 때에 트럼프가 작동한 거는 김정은이랑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서 툭툭 핵 실험을 하니까 네. 네. 계속해서 미디어에서는 이게 괌으로도 온다. 하와이까지 올 수 있다.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은 핵을 탐지를 해가지고서 워싱턴까지도 올 수 있다. 이게 나오니까 네,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니까 네. 아 저건 내가 협상해가지고 그러면 김정은 너랑 둘이 만나자.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 정책이랑 이렇게 본 사람들은 해프닝으로 봤죠. 아 트럼프 시대는 갈 건데 아 저거는 그냥 한번 만날 해프닝. 결과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맞아요. 왜냐면 김정은이가 응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니 김정은이 응했는데 별로 결론이 트럼프가 없었죠. 이게 안 네. 되니까 정말 망신만 주고 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가 특징이나 하면은 불확실한 겁니다. 네. 예측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국제 정책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혼자만 슬쩍 들어와서 공화당 모자를 쓴 건 아니에요. 지난 4년 동안 공화당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권력이 공화당을 완벽하게 접수해가지고 공화당이 정책화시켰어요. 네. 그래서 달라진 트럼프가 이 집권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트럼프 2기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 할 때는 트럼프는 1기 때 자기가 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화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궁금해할 텐데 네. 그 북한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트럼프는 쉽게 대화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김정은이가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쉽게는. 예,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탑 정상회의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고 네. 어떻게든지 물밑에서 해가지고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건 뭐냐면은 북한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 제도가 민주주의로 가고 막 이러는 미국의 가치랑은 관계없이 이제는 트럼프가 이익이 되면 돈벌이가 되면 그리고 내가 미국 시민들한테 김정은이가 위험 요소야? 김정은 나랑 친하니까 내 말 들으니까 미국에만 위협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다가 미국만을 위해서 저는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은 네. 네, 그래서 트럼프 2기에는 분명히 정책이 있고 이 사람들의 노선도 만들었고 그리고서 1기 때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다가 갈 거다. 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2기 때의 대북 정책, 미국 관계 어떻게 전망하냐 그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도 이렇게 모른다.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1기 트럼프 정부 때 어쨌든 북한과 좀 평화롭게 정상회담도 하고 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도발을 해와가지고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해놓은 대북 정책을
아주 꽈놨다, 이 상황을 그쵸.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네. 비판하는 분들도 계셔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바마 때도 북한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네. 그걸 무슨 뭐 학자들은 전략적 인내라 그러는데 네. 저는 네. 전략적으로 인내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하도 북한하기 힘드니까 네. 되게 점수 많이 맞으려면 예비고사 볼 때 우리 쉬운 것부터 쉬운 풀잖아요. 것부터 예. 풀죠. 그러니까 뭐 쉽게 되는 데부터 하고서 네. 그다음에 북한만 남겨놓고서 그렇게 하려 그렇고 온 거죠. 음. 뭐 말은 맞죠. 인내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그때 그거를 그대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던 네.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 공화당 정책과 민주당 정책을 비교할 때는 네. 민주당 정책이 저는 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권력이 들어오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게. 공화당은 좀 적대적일 수도 있고 유리하진 않지만 정책이 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명확하잖아요. 분명해요. 왜? 예. 할 건 하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나 대북 정책은 어려우니까 그냥 네. 질질 끌면은 오래 가면 너무 어려우면은 손 들고 오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공화당 특징은 뭐 하면은 좀 해결을 하려 그러는 걸 네. 하죠. 예. 그래서 바이든 때의 대북 북한 이건 실종이 됐죠. 워싱턴에 바이든 4년 동안 네. 워싱턴에 북한은 없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자꾸 국제 질서는 블록화됩니다. 네. 민주 진영 또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저쪽 진영으로 네. 나누어지잖아요. 네. 네. 예,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바이든 민주당 정책은 다시 동맹을 강조하면서 네. 유럽은 다시 나토를 재구성해서 결속시키고 또 아시아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위협적이고 중국 시진핑이 무섭게 미국을 쫓아오고 이러니까 우리 편을 우선 결속시키자. 한미. 이게 뭐 인도, 호주, 저 일본 만들고 또 한미일 관계를 한 게 이게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던 캠프 데이비드 회담입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을 내놓고서 네. 미국과 일본, 한국이 결속되는데 핵심은 군사동맹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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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획득해내는 중국, 북한에 관련, 러시아에 관련한 정보를 한국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 정보를 일본이랑 실시간 공유를 하는 게 한미일이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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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다 만들어놨는데 네. 한미일 동맹이 돼가지고 대중국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트럼프는 웃지요. 다 제로베이스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회에는 권력의 축이 있기 때문에 네. 인권 문제도 뭐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에 구체적으로 다 북한 정책은 어떻게 될 건가 한 거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애측 불허로 정책을 좀. 운영하는 면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많죠, 근데. 예. 그럼 의회도 어쨌든 미국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북한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좀 제동을 걸거나 좀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많지요, 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미국의 시민으로 살잖아요, 한인들이. 네. 네. 그거는 어디를 할 수 있냐면 의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선출하는 사람이 우리를 대변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네. 하는 것처럼 선거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가지고 의원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어디에 미국 권력에 우리의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우리를 보호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그게 맞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상원도 하원도 다 트럼프 쪽이 했다 그러지만 네. 역시 의회는 의회고 지금 연말에 의회가 지금 모두 방정을 떨어요. 왜냐하면 요럴 때에 서로 의원들이 당 서열, 랭킹 서열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다 짜는데 네. 그 집권당은 다 위원장 자리 갖고 엄청 싸우죠. 네. 그러니까 또 간사 자리를 랭킹 멤버 가지고서 민주당은 다 싸우잖아요. 그럴 때 진짜 될 만한 사람 가가지고 얼굴 도장, 눈 도장 찍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샌드위치를 사갖고 가가지고 좀 만나자 그러고 그래야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일이 제가 지금 워싱턴 네임드 세션에서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권력이 의회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거는 다 장관들을 내정을 했잖아요. 이게 다 상원에 통과를 돼야 돼요. 인준청문회를. 네. 그러니까 인준청문회 통과하려고서 지금 막 로비를 하죠. 요럴 때 목소리를 내는 매우 중요한 시기죠. 의회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권익을 위해서 저지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오직 그래도 컨그레스다. 의회다. 예. 이걸 강조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한국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사실 멀리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땡큐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2008년도에 후진타오 주석이 와가지고서 시카고에서 아시안 활동가들을 내놓고 할 때 여러분 중국을 잃어버리세요. 미국에서 중국을 만드세요. 이게 중국의 전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인지 일단은 우리 힘으로 그리고 한국에 살 일이 많죠.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삼촌, 내 조카, 너 거기서 뭐 하느냐? 니네 동네 정치인 이름이 뭐냐? 그 정치는 후원이라도 했느냐? 너 지금 한국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군인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너 미국 의원 한번 얘기해봤느냐?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삼촌은 어디서 세탁소한데 이 동네 지역구 의원이 맨날 와이사스 맡긴대요. 그래 너무 친하대. 그런 사람 훈련을 시켜줘 멀리서. 예. 사실 한국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보다 미국을 더 잘 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어도 더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족 역량을 지금 잘 구축하고 보존하고 민족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서는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한테 임무와 시대적 역할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를 만드는 거, 우리 집단을. 유태인들이 왜 세진 줄 알아요? 손발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입하고 머리뿐만이 아니라 유태인들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서 의원을 찾아가더라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 미국에 있는 재외 동포들도 다 자기의 역할에 맞춰서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잘 생각해보고 또 그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새롭게 시작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마주하게 될 텐데요. 대표님 이런 얘기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서 한인들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모두 현안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고 또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새해에는 좀 새롭게 시작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좀 한인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특히 저희는 자유아시아 방송이니까 좀 대북 정책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눈여겨 관심 갖고 또 지켜보시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좀 정말 보다 진전할 수 있도록 애정으로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우리 김동석 대표님께서 이 미의회에 우리 한인의 목소리를 내시는데 더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연말이라 더 바쁘실 텐데 오늘도 새벽부터 움직이셨는데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조진우 기자도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으셨어요. 이 내년에도 우리는 함께 힘차게 달리는 걸로 최다 출연 내년에도 사수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뉴스팟 변함없이 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하루 더욱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